그죠? 의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하고요.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우측에 보시면 절대적 발생 원시치들, 상대적 발생 승계치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하면 갑은 요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이때는 갑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새롭게 갖게 되는데 이때 을은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요거는 뭐죠? 승계취득이죠. 근데 승계취득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게 뭐죠?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이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승계취득이긴 한데 문제는 그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이런 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갑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뭐죠? 설정적 승계인데 이건 뭐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거든요. 저당권을 이전에 줬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을 어떻게 해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제 소유권이 안 없어지니까. 임차권을 이전에 줬다고는 안 합니다. 임차권을 뭐 했죠?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저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납은 특정 승계, 포괄 승계인데 요거는 이전적 승계가 둘로 나뉜다는 거죠. 매매와 같이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으면 특정 승계. 상속과 같이 구권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은 뭐죠? 포괄 승계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에서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전적 승계가 결국은 주체의 변경이 된다. 왜냐하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뭐가 되죠? 이전적 승계인데 가만 보면 원래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였죠? 갑이었는데 이제는 소유권의 주체가 뭘로 바뀌죠? 을로 바뀌니까 결국 이전적 승계는 뭘 하는 거죠? 주체의 변경을 말하는 거죠. 납은 내용의 변경, 답은 작용의 변경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내용의 변경을요 둘로 나뉘죠. 질적 변경과 그 다음에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잘 안 내요. 또 잘 안 내는 거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비교할 것이 작용의 변경이죠. 일단 질적 변경은 뭐냐 하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은 뭐냐 하면요.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양이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이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변경에서 질적 변경이 우리 교재가 이해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이게 뭐죠? 질적 변경.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아파트의 세입자거든요. 그럼 저의 권리는 뭐죠? 임차권이죠. 근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죠? 소유권으로 바뀌죠. 이런 게 뭐죠? 질적 변경.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뭐죠? 질적 변경.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인데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 갑이 요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겠죠. 할 수 있는 일량이 뭐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권인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작용의 변경인데요. 이 작용이란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가 되죠? 힘역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1순위의 갑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왜냐하면 갑이 말소가 되기 전에도 을은 저당권, 말소된 후도 뭐죠? 저당권. 권리 자체는 바뀐 게 없죠. 똑같이 저당권이고 또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은 돈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되게 되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끝이죠. 그다음 3번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게 상대적 소멸이고요. 특히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상대적 소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갑이 매매 계약을 우리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은 소유권이 없어지죠. 갑의 입장에서만 없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변경됐을 뿐 소유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요건, 법률 사실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법이 별내용 아닙니다. 따져보면 예를 들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을과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고요. 또 을길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게 된 거고, 그러나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되면 을은 갑에게 이제 뭐 하냐면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사례가 민법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례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뭐 1억에 매매 계약했다는 거하고 1억 빌려줬다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권리의 주체해가지고 갑과 을을 공부한 거죠. 그죠? 자연일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에서 A 부동산을 공부한 거예요. 동산, 부동산. 나머지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하는 건데 이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민법 총칙이 다 끝나요. 다 끝나고 이제 뭐로 가냐면 물권법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하냐면 등기하고 이전 등기라고 소유권, 지상권, 뭐 저당권 이런 공부하면 뭐죠? 물권법 끝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채권법에 가서 뭐 하냐면은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뭐 도급이다, 위임이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계약법이 끝나고 이제 민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특징은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한다 그래서 민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 이래서 뭔가를 외우기보다는 좀 될 수 있으면 차근차근 뭐죠? 접근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번 달 들어서 또 민법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권리의 주체해가지고 갑과 을 이걸 한 2주 넘게 했죠. 그죠? 권리 객체에서 부동산 동산에서 간단하게 끝냈고 이제 권리의 변동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의사표시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요 법률 요건이라는 걸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구성 분자가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다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공부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법률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개념은 여기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1.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이 뭐죠?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이 뭐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에 분류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이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죠. 여기도 얘들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 법률 사실을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건 뭐죠?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부터 보는데 교재 어디 나왔냐면 141페이지 하단에 있죠. 이 사람의 정신적인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경과가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취득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죠?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 되고요. 자연현상도 뭐죠?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사건입니다.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원인 없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사건이 되는 거죠. 엊그저께 보니까 그 뭐죠? 어떤 미친놈이 여관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그죠? 6분이 돌아가셨더라고 그죠? 참 그 미친놈이 그죠? 거기서 보면 미친놈 많죠 그죠? 근데 그 6분 중에서 3분이 그 방학 맞아가지고 엄마가 애들 둘 데리고 서울로 여행 오셨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죠? 아마 서울 그쪽에서 주무신 이유가 아마 아이들한테 뭐 경복궁이나 그죠? 덕수궁 뭐 이렇게 종묘 뭐 이렇게 이런데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애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기 오셔서 거기서 주무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는 뭐는 아닙니까?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장애 뭐가 돼 있어요? 개입돼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신 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반드시 죽죠. 그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는 자연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뭐죠? 제발 그 뭐라 그랬나요? 그 사형제도를 진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그 오면서 이게 뉴스 들으면서 이렇게 그놈이 그 기소된 이유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됐더라고요. 그 현주 건조물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방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치사라는 말은 과실로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치사죠? 그 살인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과실치사라는 말은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있는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지었다가 실수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의미잖아요.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이게 과실치사예요. 그게 명백히 뭐죠? 살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을 지르면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과실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어서 한 뭐예요? 고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죄로 가야지. 그거를 현주건념을 방화치사로 뭐 구속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명백히 뭐죠? 살인죄로 처벌해야죠. 그거를 무슨 치사입니까 그게. 아우 나는 못됐어 못돼. 저는 왜 비빔관계냐면 제가 직업상 여관에서 자주 자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여관에서 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불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용태입니다. 요 용태 사람의 정신장애 개입될 수 있는 게 뭐죠? 용태인데 밖으로 표출됐으면 요거 우리가 외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행위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적인 머물 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의식이라고 하는데 교재는 뭐 의사적 용태, 간염적 용태 나눠놨지만 나눌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상태에서 내부적 용태다. 이 정도죠. 그 다음 이제 행위입니다. 행위가 둘로 나뉘죠.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죠? 위법행위로 나뉘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고요. 개념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고요. 또 불법행위가 되겠죠.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뭐죠?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위법행위에 의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아주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뭐 해야지만요? 위법행위하지만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하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두 가지의 공통점 뭐죠? 고의나 과실이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지른 놈도 형사적으로는 제발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민사적으로 여관방 주인은 지금 그놈의 고의로 인해서 지금 여관이 다 탔잖아요. 따라서 여관방 주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놈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그 아이와 어머니의 유가족들도 고의로 그 부모 뭐죠? 와이프와 아이가 죽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관방 주인을 예를 들게요. 아이들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여관방 주인 입장에서는 그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놈이 줄 능력이 되냐 말이죠.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런 범죄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면 국가가 일단 손해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뭘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범죄자한테 불법행위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분들한테 뭐죠? 손해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그 범죄자에게 뭐합니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잖아요. 징역을 살면은 월급을 받아요, 걔네들이. 뭘 받습니까? 월급을. 그래서 국가가 구상하게 되면 그 월급을 뭐죠? 강제 집행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게 그놈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피해 보상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제약도 많고 그냥 무조건 뭘 해줘요? 보상을 해주고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뭐죠? 국가가 알아서 뭐죠?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또 요새 싫은 게 뭐냐면 예능 프로에서 그 드라마에서 뭐 슬기로운 깜빵한 생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주 보니까는 예능 프로에서 또 깜빵 생활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다 방영 금지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보게 되면 야, 깜빵도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주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깜빵은 가혹행위 해야 돼요. 그래서 좁혀야 됩니다. 인권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깜빵은 징벌이잖아요. 그 사람이 벌을 주게 한 것이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일정 시간 국가가 먹여 살려주고 입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범죄자 인권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그런 인권도 또는 징벌에 대한 만족감도 대단히 중요한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깜빵 들어가서 뭐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징벌이냔 말이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뭐 깜빵인데 춥다고 지랄거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막 그런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깜빵은 조금 뭐죠? 가혹해야 됩니다. 좀 좁혀야 돼요.
좀 좁히고 그리고 좀 인간 이하의 대접을 좀 받아야 그것이 뭐예요? 징벌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뭐 막말로 지금 어떻게 돼요? 요즘 애들 보면 사람 죽이고 뭐예요? 한 몇십 년 그냥 뭐 뭐죠? 학교 갔다 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갔다 오는데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죠? 아무튼 아유 이제 나라가 이상해 아무튼 그죠? 그리고 제처럼 그 막 보고 재밌대 막 재밌어요? 왜 이러는데 아유 예 손해보상을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놈이 지금 보니까 재산이 있겠어요? 예 여관 주인이 뭐야? 유가족들이요? 못하지. 여관 주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잖아요. 여관 주인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얘가 지금 뭐 했어요? 방화했잖아요. 방화해서 죽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관 주인도 그 사람은 나쁜 분 아니에요. 어떤 미친 새끼가 술 처먹고 그 성매매 하려는데 그 안 불러준다고 불지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관 주인도 피해자죠. 근데 물론 거기서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소방 시설이 제대로 안 됐고 뭐 그러죠. 그건 지역적인 문제인 거 나중 문제인 거고요. 일단 여관 주인 자체도 뭐죠? 피해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 그 장소가 매 성매매를 하는 곳이냐 그건 나중 문제인 거죠. 아무튼 불법행위로 원인 고의나 과실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게 뭐죠? 불법행위고 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이지만 위법행위이지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는 뭘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심하지만 공개 처형도 좀 해야 되고요. 좀 이게 좀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이렇게 막 지하철 같은데 성추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생물학적 거세를 해줘야 돼요, 거세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냐하면은 걔네들 그 양반들은 이게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한 달 구류하면 뭐예요? 나와서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구제해줘야지. 그러니까 몸이 지금 말이 안 붙는 분들이니까 뭐죠? 수술해서 안 아프게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깔끔하게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저기 호르몬이죠, 호르몬. 그 호르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명령하지만 뇌는 뭐죠? 호르몬에 작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세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뭐 저렇게 뭐 괜히 뭐 우리 국가 예산 들여서 한 달 동안 먹여 살리지 말고 그냥 비뇨기과 의사들도 힘들대는데 그냥 병원 지정해가지고 마취시킨 다음에 안 아프게 깔끔하게 잘라주고 뭐죠? 이쁘게 뭐죠? 꼬매주면 끝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그것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는 인권이라는 게 누릴 가치가 있을 때 문제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이분들이 인권을 위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꾸 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냥 어디 가서 뭐죠? 56시간 뭐 성교육을 받아라. 아유 교육받아서 해결된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그거 괜히 그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딱 그냥 병원만 지정하면 한 5만 원이 끝날 문제를 왜 그거를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라줘야죠.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살인도 뭐죠? 사형도 집행해야 되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 이게 참 치사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형을 우리가 폐지한 건 아니잖아요. 사형을 뭐 하잖아요? 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거는 뭐죠?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하게 돼요.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로서 이 사형을 구형한 검사가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게 뭐냐면 내가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 마지막에 사형도 내가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자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교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시작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내가 직업적으로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일이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미적미적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어떤 법률적 결단 내지는 뭐 어떤 정치적 결단 때문에 이렇게 이지행각이 온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 어떻게요? 그 법무부 장관들 길어봐야 1년이잖아요. 그죠? 1년이니까는 1년 동안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미적 미루다가 보니까 그냥 이게 몇십 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하는 이상한 관행이 확립이 된 거지. 결코 이게 어떤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할 때 뭐예요?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해야죠. 그리고 막 자꾸 여기서 시중에 보니까 뭐 이 사형이 집행에 참여한 뭐 검사들 뭐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뭐 안타깝다는 듯 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범죄를. 왜? 예? 실제로 그 사형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과거에 이제 한참 이제 우리가 잘할 때는 사형 수술들이 이제 제일 사형 수술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징벌입니다, 그죠? 지금처럼 사형 판결을 받아도 안 한대 그러면 징벌이 아닌데 이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엄청난 징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사형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종교래요. 그래서 만약에 불교다 그러면 아싸 한대요. 왜냐면 이 불교도들은 생명 존중 사상 때문에 잘 안 죽인다네. 아싸 그러고 기독교다 그러면 이제 막 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이신 분들은 뭐 지옥을 보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거 해야죠. 왜 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안 하는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은퇴하고 시간 남으면 이 법무부 장관들을 직무유기를 한번 고소해 볼까도 좀 생각 중이에요. 시간 좀 남으면.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한번 해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제처가 막 아이고 정신 차려 막 이러는데 그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아무튼 뭐 사고 내용 자체가 너무 엽기잖아요, 그죠? 너무 엽기고 막 이상이 흘러가고 거기다가 막 예능 프로에서는 막 깜빵 생활하는 막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깜빵도 살만한 데서로 막 바뀌고 막 이러면은 뭐 증거를 뭐하러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증거를, 그죠? 뭐 미국처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보니까 미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걔네는 사형이 유지되는 주는 진짜 사형합니다. 미국도. 근데 사형이 없는 주에서는 사형을 못 시키니까 판사가 징역 1000년 막 이렇게 때려버려요. 몇 년? 1000년. 이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무기징역 이런 걸 때리면 나중에 가석방이 돼요. 얘가 조두순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막 행정 성적이 좋고 어쩌고 그러면 일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봉쇄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냥 징역 1000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판사들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의미 없는 무기징역보다는 그냥 한 70 먹었다 이래서 한 50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징역 무기징역 하면 얘 늦어 한 20년이면 나와요. 차라리 그냥 유기징역 50년 이렇게 때려야 죽어야 기어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사건 내용이 너무 엽기에. 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 다시 둘로 나요. 여기 부분이 중요하죠. 법률 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의사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뭐죠?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준법률행위를 그냥 간단하게 각종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분 좋다 나쁘다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고 마지막이고 요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는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교재 잠깐 보면 자 교재 140페이지 오시면 외부적 용태해 가지고 1. 적법행위 가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며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행위가 생기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의혹한 대로 원하는 데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고요. 4번 준법률행위인데요. 읽어보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라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하면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엇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그 다음 표현행위 비표현에 나누지 말고요. 종류에서 1. 의사의 통지입니다. 각종 최고와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다. 2. 관념의 통지 해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예컨대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연습을 왜 하는 거냐면 의사표시 개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하겠어요.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죠? 사원총회를 열기를. 근데 이번 사원총회는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이건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총회를 소집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한 뜻의 통지. 자 이것도 이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죠? 아파트 사기를.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건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고 대리권 수요의 통지 표시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다음 문제가 채무 승인이 나오죠. 승인이죠. 그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승낙은 승인은 뭐예요? 의사표시죠. 근데 채무 승인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모든 의무는 뭐냐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채무도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다 말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채무 승인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통설은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의 통지를 이해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실제로 당한 건데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갔어요. 갔는데 자식 갑자기 제가 20년 전에 5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25년 전, 정확히 25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미친놈아 25년에 빌린 거 왜 지금 얘기해? 제가 그랬더니 깜빡 까먹었대. 그래서 이 자식 막 뭐라 그래, 술 먹고 뭐라 하냐면 25년 전에 50만 원은 5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200만 원 넘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방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친놈 돼가지고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식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네 말이 맞는구나. 내가 줄게. 이게 뭐죠? 채무 승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를 이해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네 말이 맞구나라는 말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니까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제가 왜 그때 당시에 25년 전이면 제가 20대 후반인데 왜 돈을 빌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그 자식이 안 빌려줬는데 그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갚기로 하긴 했는데 또 이 자식이 또 그래서 얼마 줄까 그랬더니 50만 원 줄게. 50만 원 안 된대 자식이 또.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 주는다니까 알아서 달래요. 51만 원 줄까 하다가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인데 채권 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겠죠. 그러면 채권 양도의 승낙은 또 왜 의사표시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낙은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승낙은 그죠? 그럼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요.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손해가 없죠. 갑한테 갚을 돈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을과 병끼리 알아서 양도를 하게 되면 갑이 아직도 채권자가 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얘한테 돈을 갚을 염려가 있죠. 그래서 양도하고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에 뭐라 그래요? 통지라고 해요. 채권을 양도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또 갑은 이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양도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채권 채무자에게 뭘 해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받은 채무자는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죠?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양도의 승낙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승낙이란 말을 쓰지만 양도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통지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표현행 해가지고 이런 걸 뺀 나머지가 뭐죠? 기표현 사실행이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순수 사실행이 그 다음에 혼합 사실이 나눌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강조합니다. 그죠? 자, 넘겨보시면 142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법률용의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진 요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법률 사실이라고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 사실이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라는 점을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뭐인 거예요? 법률 사실인 거예요. 의사표시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라 뭐죠? 법률 요건이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죠.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나오는데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뭐죠? 법률 요건입니다.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청약과 승낙이 뭐죠? 법률 사실입니다.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적이고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사건이고요. 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대표적인 뭐죠? 의사의 통지죠. 5번인데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보시고 채고 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에다가 동글뱅이 쳐보시면 명확해지는데 채고는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죠. 따라서 채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 지문은 채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는 지문은 뭐죠? X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것은 뭐밖에 없죠? 법률행위밖에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